삼국시대부터 약용으로 사용된 참외는 장수를 기원하는 과일로 여겨져 왔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참외는 열을 내리고 황달과 이뇨작용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참외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참외가 독이 되는 경우와 참외의 효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참외는 어떻게 무엇과 드시는 것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지, 참외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의 대표적인 과일 중 하나가 참외죠. 하지만 요즘은 그 하우스 재배가 많아지면서 이른 봄부터도 참외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계절 과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죠. 그래도 제철 과일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외는 6월에 수확한 것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6월에 수확한 것이 영양 성분 함량이 높고 그 품질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측정 결과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이 6월에 수확한 경우에 가장 높았고 7월 이후에는 영양 성분의 함량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에 좋다는 참외도 잘못 드셨다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참외가 독이 되는 경우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참외 씨를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는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사실 참외 씨는 건강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참외 씨의 하얀 실이 뭉쳐진 부분인 태자에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으로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주며 참외의 이뇨작용을 촉진해 주기도 합니다. 특히 태자에는 과육보다 엽산 함량이 매우 높은데요. 엽산은 임산부가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영양제로 알려져 있죠. 사실 엽산은 임산부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는 50대 이후에 꼭 챙겨 먹어야 하는 그 필수 영양 성분입니다. 엽산은 세포 성장과 DNA 유전자 합성, 특히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아드레날린의 분비를 돕습니다. 이는 태아의 뇌와 척추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용이죠. 엽산이 부족하면 어지럼증, 현기증 등의 증상이 심해지고 방치하면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엽산이 부족해도 문제지만 과잉 섭취할 때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당뇨와 고혈압 같은 대사증후군이 신장을 약하게 만드는데 엽산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참외에 많은 칼륨이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신장이 약한 분들은 참외 씨를 드시면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참외가 독이 되는 경우는 꽃게, 대게, 킹크랩 같은 갑각류와 함께 드실 때입니다. 이런 갑각류와 참외를 함께 드시면 식중독에 걸리기 쉬워지는데요. 참외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탄닌은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항암 효과를 가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지만 갑각류와 함께 드실 때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탄닌이 갑각류 속의 식중독균, 비브리오균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각류는 부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신선도가 아주 중요한데요. 부패가 되기 시작하여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식중독균이 참외의 탄닌을 만나 급속도로 번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식중독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참외에는 한의학에서 찬 기질을 가진 음식으로 분류하는데 갑각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소화기관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꽃게나 대게 같은 갑각류를 드시고 후식으로는 참외를 드시지 마시고 살균 작용과 해독 작용에 좋은 생강차 같은 것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참외가 독이 되는 경우는 땅콩과 같은 견과류와 함께 드실 때입니다. 참외를 견과류와 함께 드시게 되면 복통과 위경련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하면 어지러움증을 유발할 수 있어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차갑고 수분 함량이 많은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 이때 참외와 견과류, 특히 땅콩을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땅콩은 절반 이상이 지방으로 이루어진 고지방 식품으로 그 지방의 90% 정도가 뇌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지만 차가운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식히면 표면에 굳은 기름기가 뜨게 되죠. 이 현상이 우리 위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데요. 땅콩의 기름기가 차가운 성질의 참외와 만나면 기름기가 뜨게 되고 위는 소화를 돕기 위해 더 많은 위산을 분비하고 그로 인해 위벽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땅콩처럼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차가운 성질의 그 참외와 함께 먹기보다는 따뜻한 성질의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외씨에도 기름을 짤 수 있을 만큼 기름 성분이 많아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이 참외를 씨까지 드시게 되면 소화불량과 복통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특히 6월이 제철인 참외는 건강에 정말 좋은 효능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참외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 내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이런 효능은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한 참외에 가바라는 성분은 혈압을 낮추고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 피부 미용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참외에는 피부 미용에 좋은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부를 보호하고 환하게 해주며 주근깨 제거 등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참외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 등의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주름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참외는 면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베타카로틴, 엽산, 칼륨, 철분, 아연, 비타민 등의 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체내의 면역 체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특히 참외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어 면역 체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참외 껍질에는 과육보다 면역 성분과 생리활성 물질이 5배나 많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참외는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쿠크로비타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해독작용이 뛰어나 간 기능을 강화해주고 간에 무리가 되어 황달이 왔을 때 그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풍부한 비타민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며 베타카로틴과의 상생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간 기능 강화에 도움을 준답니다. 다섯 번째로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데요. 참외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도와 장내 노폐물을 배출시켜주고 변비도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유지해주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고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요즘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참외는 항암 효과도 탁월한 음식인데요. 쿠크로비타신이란 성분이 풍부하다고 했는데 이 성분은 참외가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성되는 성분으로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능이 연구 결과 밝혀지고 있는데요. 특히 유방암과 간암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곱 번째, 참외는 임산부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참외의 풍부한 엽산은 태아의 신경계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임신 초기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비타민 C는 철분의 흡수를 도와 임신 중 빈혈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고 임산부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참외를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보약이 될까요? 첫 번째로는 식초와 함께 먹을 때입니다. 최근 참외 피클과 참외 초무침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새콤한 식초와 참외의 달콤한 맛이 어우러져 식욕을 돋우며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해독과 비타민 충전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참외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는 참외의 비타민 활성도를 2배 이상 끌어올려주고 피부와 장기에 빠르게 흡수될 수 있도록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두 번째는 된장과 함께 먹을 때 참외는 보약이 됩니다. 참외를 된장에 묻혀 장아찌로 드시거나 참외 된장 무침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참외가 간 건강에 좋다고 알려드렸잖아요. 콩으로 만든 된장과 함께 드실 때 이 효능이 극대화가 됩니다. 콩에 사포닌 성분이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인데요. 이 성분은 인삼과 산삼에도 들어있는 따름한 맛을 내는 성분입니다. 사포닌은 간의 기능을 끌어올려주고 염증을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된장은 숙성되면서 사포닌의 활성도가 높아져 참외와 만나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것이죠. 된장에 나트륨이 걱정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외의 풍부한 칼륨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줘 나트륨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참외를 껍질째 드시는 것입니다. 참외 껍질에는 과육보다 무려 5배 이상의 면역 성분이 담겨 있습니다. 참외 껍질이 딱딱하고 식감이 좋지 않아 많은 분들이 그냥 버리시는데요. 요즘엔 참외 껍질을 부드럽게 계량한 품종도 있어 드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참외를 껍질째 얇게 썰어 오이 샐러드처럼 드시거나 고추장, 식초, 파 등과 버무려 참외 무침으로 드셔도 됩니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오메가3에 관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16일부터
오메가3가 함유된 전문 의약품 등 영양제 제품의 주의사항에 심방세동 위험 증가라는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는 건데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메가3가 우리 몸에 좋다고 해서 지금도 먹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을 텐데요.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오메가3는 대표적으로 그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해서 꼭 챙겨 드시는 영양제 중 하나인데요. 이런 오메가3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메가3에는 어떤 효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리고 요즘 오메가3를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메가3를 판매하는 우리나라 제약회사 총 59개사의 93개 품목에 심방세동 위험 증가라는 문구를 제품 주의사항에 추가하라고 식약처에서 명령했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먼저 유럽 의약품청이 오메가3로 인한 심방세동 부작용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여파 때문인데요. 심방세동은 심장의 심박 내에서 발생하는 빠르고 불규칙한 전기 신호인데 가장 흔한 부정맥의 한 종류입니다. 이 심방세동이 나타나게 되면 심장 내의 혈액에서 응고된 핏덩어리인 혈전이 생길 수 있고, 이 혈전이 뇌혈관으로 올라가게 되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실제로 심방세동 환자의 30%는 일생 동안 한 번 이상의 뇌졸중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졸중이라니 정말 무섭죠.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심혈관 질환 또는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에서 오메가3 용량에 따라 심방세동 위험 증가가 확인됐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메가3를 먹는다고 무조건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2023년 8월에 발표된 미국 심장학회지의 내용을 보면 오메가3의 부작용에 대한 내용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만성 관상동맥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중앙대병원의 변경민 교수는 최근 여러 연구에서 오메가3의 고용량에 의한 심방세동의 발생은 명확하지 않고 당장 복용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오메가3를 과다하게 고용량으로 복용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복용하는 양은 하루에 500에서 2000mg을 넘지 않는데 하루에 4000mg 이상 복용할 시에는 심방세동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오메가3로 인한 심방세동의 부작용은 사실 아무한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언론에서 기사를 너무 자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이 내용이 전달되면서 과장되거나 잘못 전달되어 오메가3는 먹으면 안 된다거나 부작용이 있으니 먹지 말라는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메가3는 도대체 무엇이고 또 어떤 효능을 갖고 있을까요? 오메가3는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지만 체내에서 자체적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 필수 지방산으로 불포화 지방산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 몸에서 오메가3 지방산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인데요. 오메가3에는 많이 들어보신 DHA와 EPA 그리고 알파 리놀렌산인 ALA가 있습니다. 즉 오메가3 지방산은 하나의 성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타민처럼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이죠. 오메가3는 덴마크 의학자 존 다이버그가 1970년대에 그린란드의 이누이트족이 심혈관 질환에 걸리지 않는 이유를 연구하던 중에 이누이트족이 섭취하는 생선 기름에 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미국 국립보건원이 1990년대에 오메가3 지방산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메가3 지방산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의 영양생리학 연구소의 알렉스 박사팀도 오메가3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요. 6년 동안 무려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의 0.7% 정도를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으로 섭취한 집단이 이보다 적은 양의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한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고 발표했고요.
오메가3 지방산은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서 혈전이 혈관을 막아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의 수치를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추는데요. 콜레스테롤이 전부 나쁜 것은 아닙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역할을 하고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막아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한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 혈관 내 염증을 제거해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뇌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뇌세포막의 구성 성분 중 하나로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 염증을 억제하며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뇌 기능을 향상시켜 줍니다. 또한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기억력, 집중력, 학습 능력 등의 뇌 기능이 개선될 수 있어요. 미국의 국립보건원의 연구진은 오메가3 섭취를 통해 편두통 발생 빈도를 줄이고 혈관 개선 효능으로 인해서 뇌혈류 장애의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발표했어요. 그리고 한양대의 식품영양학과 고광훈 교수팀은 오메가3를 6개월에서 24개월 동안 장기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인지기능 영역과 인지기능 관련 바이오마커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발견하고 이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메가3는 우울증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진은 오메가3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 효과를 강화시켜주고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통해서 뇌의 신경 전달이 원활하도록 도와주어서 우울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어요. 우울증 환자는 체내 염증 수치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은 만큼 염증 제거를 통해서 우울증을 완화시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메가3는 눈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오메가3는 눈물층의 구성 성분 중 하나인 지방층의 분비를 촉진하고 눈물의 증발을 억제하여 눈물층을 안정화시켜 건조한 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염증을 억제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안구의 염증도 완화시켜줘 안구 건조증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오메가3는 피부에도 좋은데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건조함을 방지해주어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피부 탄력을 개선해서 주름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피부의 염증도 완화시켜 깨끗한 피부를 만드는 데에도 효능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메가3는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오메가3는 지방이기 때문에 이를 흡수하려면 담즙산이 필요합니다. 담즙산은 식후 15분 이내에 분비되기 때문에 이때 오메가3를 섭취하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어요. 공복에 오메가3를 드시면 복통이나 설사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면 좋고요. 그럼 아침 식후에 먹는 게 좋을까요? 저녁 식후에 먹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아침 식후입니다. 일본의 산업기술종합연구소에서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아침과 저녁 식후에 쥐에게 오메가3를 먹인 결과 아침 식후에 오메가3를 먹은 쥐들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메가3를 드신다면 저녁보다는 아침 식후에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열, 공기 노출, 빛에 의해 쉽게 산패가 될 수 있는데요. 산패된 오메가3를 먹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몸에 유해한 화학물질로 변하게 되어 이는 암, 염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산패된 오메가3는 소화기관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산패된 오메가3는 복용 시 역한 비린내가 나고 외관상으로도 색이 변하는 현상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산패된 오메가3는 절대 섭취하지 말고 바로 폐기하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메가3를 드실 때 주의하실 분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당뇨나 조현병이 있는 환자입니다. 이런 분들은 알파-리놀렌산을 EPA와 DHA로 바꾸는 능력이 떨어져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은 우리 몸에 흡수되어 효능을 발휘하려면 EPA와 DHA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전환시킬 수 없다면 오메가3를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따라서 당뇨나 조현병이 있는 분들은 식물성 오메가3보다는 동물성 오메가3인 DHA와 EPA가 풍부한 생선을 통해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는 평소에 두통이 잦거나 어지러움 증상이 있는 분들인데 오메가3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혈관을 이완시켜 약간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능이 있는데요. 이런 효능 때문에 어지러움 증상이나 두통이 좀 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혈전 용해제인 와파린과 아스피린과 같은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출혈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FDA에서는 혈소판 수치가 낮은 사람은 오메가3를 섭취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혈전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몸에 멍이 잘 드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지혈이 잘 안 되는 일이 나타나는 경우에 오메가3 복용을 중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오메가3를 주의하실 분들은 바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에요. 특히 해산물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인데요. 오메가3를 복용 후에 입 주변이나 눈 부위가 가렵거나 심하게 붓는 증상, 피부에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복용을 중지하셔야 합니다. 혹시 숨을 쉬는 것이 불편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은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이는 면역 반응이 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아나플락시스라고도 하는데요. 호흡곤란이 심각해지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임산부예요. 임산부는 출산하기 한 달 전에는 오메가3 섭취를 중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 이유는 출산 시에 오메가3로 인해서 혈액이 묽어져 지혈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임신 중에는 복용하시다가 출산 전에 중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의 섭취는 사실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인데요. 들기름, 아보카도, 오일 같은 것에도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니 요리하실 때 넣어서 드셔도 좋고요. 기름만 한두 스푼 약처럼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도 일주일에 2회 정도 드시는 것이 좋겠죠. 만약 이렇게 드시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오메가3 영양제를 통해서 섭취하시면 됩니다.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계신가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몸에 바로 단백질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나이 들수록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라고 하는 단백질, 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5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근감소증 예방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감소증은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질환으로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데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근력도 같이 약화되어서 근감소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그 진행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는데요.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 근육이 더 빠르게 감소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와 운동을 병행하는 게 가장 좋겠죠.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면역력 증가 때문입니다. 단백질과 면역력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세포 그리고 장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호르몬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또 단백질은 면역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체와 효소를 생성하는데 백혈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백혈구는 감염을 인식하고 싸우는 주요 면역세포인데 이 백혈구가 주로 단백질을 사용하여 병원균을 인식하고 항체를 만들어 병원균을 물리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리 몸의 중요한 면역세포도 감염에 대응할 때 단백질을 사용하여 신호를 보내고 병원균을 파괴하는 작용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기 쉬운데 그럴수록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면역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세 번째는 심혈관 질환 예방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심혈관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특히 식물성 단백질이 도움을 많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콩류, 견과류 등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의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단백질 섭취는 고혈압, 동맥경화증, 심장병 등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피부의 탄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부의 주성분 중 하나인 콜라겐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피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단백질 공급은 피부 재생을 촉진시켜주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드신 여성분들은 특히 더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50세 이상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22.5%로 약 5명 중 1명은 골다공증이 있다는 거예요. 골다공증은 조용한 뼈도둑이라고 하는데요. 초기 증상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골다공증이 한번 생기면 이로 인해 고관절, 척추, 목, 손목 등의 골절이 생기기 쉽고 이로 인해서 합병증 또한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이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칼슘과 함께 단백질은 뼈의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골밀도를 높여주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노년층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칼슘과 비타민 D와 함께 단백질 섭취를 증가시키면 뼈가 약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우리 몸속의 단백질이 혹시 부족하게 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가 인지 기능 저하 치매입니다. 단백질 부족이 치매를 유발한다니 놀라셨나요?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억력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단백질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고 뇌세포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학습과 기억력에 영향을 주는 시냅스에서 발생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과 수용체 활성화는 대부분 단백질에 의해서 조절되는데 예를 들어 NMDA 수용체와 AMPA 수용체는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것들은 모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받지 못하면 뇌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와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점점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단백질 섭취가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다시 한번 아셨나요? 또 단백질이 부족하면 탈모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고 빠지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계신가요? 탈모도 이 단백질 부족과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머리카락도 단백질인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그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 탈모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광고로 많이 접하는 탈모 영양제 같은 경우도 맥주 효모 성분과 머리카락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 건강한 모발을 생각하신다면 단백질을 잊지 말고 섭취해야 되겠죠. 그런데 왜 노년층이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하는 걸까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노년층은 근육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면서 신진대사도 느려지고 기초대사량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체지방률이 점점 증가할 수 있고 단백질의 체내 합성 능력 또한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신체 활동도 어려워지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층일수록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서 근육을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노년층은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고 나이가 드시면서 식사량이 감소하거나 식사 준비에 번거로움도 있기 때문에 매끼 단백질을 챙겨 먹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혼자 계시는 분들은 더욱더 단백질 섭취가 어렵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체중 증가를 걱정하시면서 단백질 섭취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단백질 섭취가 어렵다고 해서 단백질의 섭취를 멀리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요. 우리 몸에 이렇게 필수적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에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좋은 추천 음식 4가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계란입니다. 사실 단백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식품이 바로 계란인데요. 계란 2알만 드셔도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20%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란의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로 분류되는데요. 이는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는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계란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A, D, E도 함유하고 있어서 건강에 매우 좋은데요. 계란은 자연적으로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는 드문 식품 중 하나입니다. 또한
계란 노른자에는 칼슘, 구리, 요오드, 철분, 망간, 인, 셀레늄, 아연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계란을 먹으면 많은 영양소를 쉽게 섭취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등푸른 생선뿐만 아니라 다른 생선도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다른 고단백 식품인 육류에 비해서 지방 함량이 낮고 필요한 영양소는 그대로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생선에는 단백질과 함께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심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특히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항염증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백색 생선은 지방 함량이 매우 적고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많아서 체중 걱정하시는 분들이나 다이어트를 하시는 사람에게도 더욱 좋은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도 지방 함량은 높지만 이 지방이 건강에 유익한 오메가3 지방산이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요. 생선의 단백질은 다른 육류나 콩류보다 소화가 편하고 생선의 살은 비교적 부드러워서 섬유질을 가지고 있어 소화가 빠르고 몸에서 쉽게 분해가 됩니다. 쉽게 흡수가 됩니다. 세 번째는 유단백 식품인 우유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유제품을 섭취하면 칼슘도 함께 챙길 수 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유제품에 포함된 단백질은 고품질 단백질입니다. 고품질 단백질은 신체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아미노산을 모두 공급하는 단백질을 말하는데요. 유제품에 포함된 주요 단백질은 카제인과 웨이로 두 가지 모두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웨이 단백질은 소화가 쉽기 때문에 운동 직후에 우유를 섭취하면 근육에 아미노산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고, 카제인은 천천히 흡수되어서 장시간 동안 일정한 수준의 아미노산을 제공해 주어 근육 손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우유를 먹으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유제품을 섭취할 때 소화 불편을 겪을 수 있는데 특히 락토스 불내증, 즉 유당 불내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런 분들을 위한 락토스를 제거한 락토프리 우유나 치즈, 요구르트 등은 락토스가 거의 없거나 적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락토스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도 이런 유제품은 문제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네 번째는 바로 콩류입니다. 콩류 또한 식물성 단백질로 유명하죠. 콩은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식품인데요. 두부나 두유 같은 식품으로도 쉽게 섭취할 수 있고요. 콩류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고기나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지방 함량이 낮고 콜레스테롤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콩, 렌틸콩, 병아리콩, 검정콩 등 다양한 종류의 콩류는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신체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골고루 제공하게 되는데요. 특히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두부나 비지찌개 같은 소화가 잘 되면서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콩류가 좋은 단백질 식품이 됩니다. 이렇게 몸에 필수적인 단백질, 음식만으로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때 단백질 보충제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 빠르게 단백질을 보충하고 싶을 때나 식사를 통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제가 유용한데요. 마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단백질 파우더나 고단백 프로틴바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들을 몸에 좋다고 많이 섭취하면 좋을까요? 과량 섭취할 때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과도한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또 체내에서 불필요하게 지방으로 축적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성인 기준 몸무게 1kg당 약 1g인데요. 하루 권장 섭취량을 꼭 지키는 게 중요하죠. 한마디로 보충제는 식사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역할만 하도록 하고 식사로 골고루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다음으로 단백질 섭취할 때 간단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매 끼니마다 조금씩 단백질을 나눠서 섭취하는 게 단백질 흡수에는 효과적인 거 아시나요?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지방과는 다르게 잉여 단백질이 몸에 저장이 되지 않는데요. 그 때문에 한 번에 과량으로 섭취하면 소화가 어려워지거나 신장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필요 이상의 단백질은 또 배출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매일 조금씩
몇 끼마다 꾸준히 섭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 또 채소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 이제는 다 같은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해야 하는데,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에는 부족한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이 적고 대신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몸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한식은 사실 단백질 섭취에 아주 좋은데요. 식탁에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 생선, 콩, 두부 이런 것들을 반찬으로 두어 개만 먹어도 쉽게 몇 끼마다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고소한 호두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호두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간식이지만 저는 달달하게 졸여진 호두 강정이나 제과점에서 파는 호두파이를 커피와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맛도 좋고 건강에도 이롭다고 잘 알려진 호두, 혹시 그냥 막연하게 몸에 좋다고만 알고 있지 않으신가요? 호두는 견과류의 일종으로 기원전 7,000년 전부터 인류가 친숙하게 섭취해온 식품인데요. 인류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호두를 섭취해왔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호두는 옛날부터 우리 인류에게 많은 영양소를 제공해 주었는데요. 호두에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렇게 풍부한 영양소가 함유되는 호두가 주는 몸에 이로운 점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호두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노화 방지입니다. 호두에는 폴리페놀과 비타민 E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항산화 물질은 체내 유해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특히 노화 방지와 관련이 깊은 성분으로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항산화 물질은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어서 감기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게 되는데요. 자유 라디칼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켜 노화와 같은 여러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 호두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은 자유 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여 세포 노화를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호두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오메가3는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피부에 수분을 보충해 주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특히 피부가 노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 주름과 피부 처짐을 예방하는 데 매우 많은 도움을 준답니다. 두 번째, 호두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뇌 건강 유지입니다. 호두의 모양이 뇌를 닮아서 옛날부터 뇌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외형만 닮았다고 뇌에 좋다는 것이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 오메가3는 주로 생선에서 많이 발견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호두에도 그만큼 많은 양이 들어있습니다. 해외 알츠하이머 저널에서는 호두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주므로 알츠하이머 발병과 진행을 늦추거나 위험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고, 이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며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치매와 같은 뇌질환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뇌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돕는 호두는 노화로 인한 인지 저하를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호두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뇌의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데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지켜주게 됩니다. 이는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뇌 건강을 위해서 이제부터 호두를 꼭 드셔야 되겠죠. 세 번째, 호두의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호두가 뼈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알아도 뼈에 좋다는 건 생소하실 건데요. 호두가 뼈 건강에 좋은 이유 바로 알려드릴게요. 호두는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호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균형 있게 들어있는데요.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지만 마그네슘 역시 뼈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두 성분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 뼈의 강도를 높이고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또한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은 뼈의 형성을 촉진하고
뼈의 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관절염 같은 염증성 질환에 걸리기 쉬운 사람에게도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호두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암을 예방한다는 거예요. 호두는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2022년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 자료를 보면 호두나 아마씨에 함유되어 있는 알파리놀렌산을 꾸준히 섭취할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 심혈관 질환 위험률이 10% 감소되고 관상동맥 심장질환 위험률은 20%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호두에는 폴리페놀과 엘라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특히 엘라그산은 항암 성분으로 유명한데 엘라그산은 체내에서 엘라그산 대사 물질로 변환되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폴리페놀은 암세포의 확산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호두는 이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암은 염증성 질환과 관련이 깊은데요. 호두가 가진 염증 완화 효과는 암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보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두에 포함된 비타민 E와 셀레늄 등의 성분은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암 환자에게는 면역력이 중요한데 호두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줘서 우리 몸의 방어막을 형성시켜주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몸에 좋고 맛도 좋은 호두, 이것들과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호두와 궁합이 맞는 좋은 식품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바로 요거트입니다. 요즘 들어서 그릭 요거트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단어들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요거트에는 단백질, 칼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호두에는 건강한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영양소 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데요. 요거트에 함유된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한 세균을 증식시키고 장 건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호두의 지방은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을 더욱 향상시켜주고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호두에 함유되어 있는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건강한 지방산을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면 호두의 지방이 소화와 흡수를 도와서 영양소의 흡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양뿐만 아니라 호두의 고소하고 크리미한 식감과 요거트의 부드럽고 상큼한 맛은 잘 어울리게 되는데요. 함께 섭취하면 맛과 식감의 조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요거트를 드실 때 호두와 함께 드시는 것 꼭 추천을 드릴게요. 두 번째 호두와 환상의 궁합 음식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호두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데요. 바나나는 탄수화물과 천연당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나나의 당은 호두 대비해 신체에 더 빠른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호두에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는 것 이제 잘 아시겠죠? 이 성분들은 체내에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래서 바나나와 호두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서로 보완적인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고 영양소 흡수 또한 더 쉽고 오래 지속이 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영양뿐만 아니라 호두의 고소하고 크리미한 식감과 바나나의 부드럽고 달콤한 맛은 잘 어우러지게 되는데요.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한번 섭취해 보세요. 간단하게 바나나의 달달한 맛과 호두의 고소한 향이 의외로 조화로워서 맛과 식감, 영양소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답니다. 이렇게 고소하고 맛도 좋고 몸에도 정말 좋은 호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섭취해도 안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호두는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이지만 모든 식품들이 그렇듯이 호두도 적당량을 섭취해야 되는데요. 과연 하루에 얼만큼 먹어야 할까요? 몸에 좋은 호두를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데요. 호두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들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호두를 섭취할 때 유의할 점 첫 번째는 바로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호두는 견과류 중 하나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인데요. 일부 사람들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호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호두를 섭취했을 때 입술이나 혀 그리고 얼굴이 부풀거나 호흡곤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는 개개인의 신체 증상에 따라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이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호두 섭취를 중단하고 필요시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호두를 피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호두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 두 번째는 바로 과도한 섭취입니다. 호두는 100g당 650kcal로 매우 고칼로리 식품인데요. 하루 섭취량을 과도하게 초과하게 되면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고, 호두에는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대부분 불포화 지방이라 건강에 유익하다고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루에 20에서 30g 정도, 이는 약 호두 5에서 7알 정도인데요. 쪽으로 봤을 때는 10개에서 15쪽이 적당하답니다. 호두를 섭취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두 섭취 시 주의할 점 세 번째는 변질이 일어난 호두를 섭취한다는 거예요. 호두와 같은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 산패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특히 호두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산화되기 쉬운데, 산화가 진행되면 지방의 구조가 변형됩니다. 산화된 지방은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에 손상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산화된 지방은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하는 위험이 있는데요. 또한 호두가 산패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어요. 이 물질은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고, 이렇게 산패된 호두를 장기적으로 섭취할 시 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패되어 변질이 일어난 호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산패된 호두를 구분하는 방법 쉽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색상을 보는 건데요. 신선한 호두는 갈색 또는 황금빛을 띠는데, 산패된 호두의 색은 어둡게 변하고 부패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산패된 호두는 비린내나 신냄새가 날 수 있고, 신선한 호두는 자연스러운 고소한 향이 납니다. 또한 맛이 다른데요. 신선한 호두는 고소한 맛인 반면에 산패된 호두는 맛이 매우 씁쓸하거나 오래된 기름 향이 나고 썩은 것 같은 매우 불쾌한 맛이 날 수 있습니다. 신선한 호두를 골랐다면 산패되지 않게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호두는 잘못 보관하면 쉽게 산패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두는 원래의 껍질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껍질을 벗기지 않고 보관하면 외부에서의 영향을 줄일 수 있어서 오래 신선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호두를 먹을 때마다 까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미 까진 호두를 많이 구입하시잖아요. 이런 호두는 공기와 빛에 노출되면 산패가 촉진되기 때문에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밀봉할 수 있는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거나 진공 밀봉팩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두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해서 서늘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미 껍질을 벗긴 호두는 쉽게 산패할 수 있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는 것이 아주 필수적입니다.